내가 쓴 게 아니라 그냥 써줘, 그려줘라고 네. 시키기만 했는데 나오잖아요, 뚝딱. 봐봐, 나 엄청난 거 그릴 수 있어. 아이들은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그럼 AI를 아이랑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키워야 할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현재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를 위한 학습 만화 시리즈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초등 아들 2명을 또 키우고 계시다고 해서 맞아요. 네. 초6, 초1 오. 두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초등 또 중등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오늘 좀 공감이 되고 통하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AI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가장 크게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AI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계나 로봇이 AI가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인구가 줄어도 여전히 생산성은 유지하고 경제도 커가고 새로운 기회들을 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급격한 수축 사회에 들어간 나라 입장에서는 절호의 타이밍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는 그 AI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보통 AI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엄마 아빠로서 물어보면 AI에 대해서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 변화라는 큰 네. 맥락 안에서 이 기술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한국 왔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실리콘밸리 구루들이 얘기를 하는데 인간을 바꾸게 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교육이에요. 10만 년 이상 뇌는 원래 하드웨어 그대로, 그러니까 200명이 살던 동굴 안에 있던 그 뇌랑 우리 뇌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늘어나고 이 지식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세대까지 쭉 전달될 수 있었던 게 엄청나게 우리를 발전시킨 힘이에요. 수학 천재 가우스가 당시에 와 저거 해내면 천재야 들었던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떼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AI가 나오게 되면서 네. 교육이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가장 우리가 위험하게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네. 뇌과학자 입장에서 네. 방금 말씀드린 진화를 보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사회가 좋아졌던 건 점점 더 많은 뇌들이 연결되면서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시대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의 총합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능력이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200명이 동굴에 살던 때의 뇌랑 똑같은 뇌지만 책이라는 걸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는 400명, 8,000명, 4만 명의 뇌가 연결된 효과로 커가면서 더 많은 혁신이 생겨나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던 그 연결을 대신하면서 저마다 골방에 앉아서 나는 사람 필요 없어. AI랑만 게임하고 얘기하고 교육을 모두 다 할래. 그러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찌 보면 뇌와 뇌의 연결이 더 끊기고 줄어드는. 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뇌가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을 넓히는 거다. 그게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AI는 거울처럼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정보를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세상은 AI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보다 능력치가 올라가고 더 큰 세상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도구는 있지만 뇌 자체는 세상을 담는 그릇이 작아져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더 편협해지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세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가 또 한편에는 있는 거죠. 네. 그 인공지능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게 AI가 번역을 다 해주는데 왜 영어를 배워야 하냐.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 제가 과학을 배워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뇌과학 지식을 검색해 본다고 생각할 때 뇌과학자가 검색해서 찾을 때 더 많은 지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초등학생 뇌과학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검색해서 찾을 때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죠. 그렇죠. 그거는 질문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찾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리적 사고력,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볼수록 더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챗GPT 같은 AI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마다 네.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아, 이거 별거 없던데.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네네. 있어요. 다른 한편에 엄청난 대가 석학들인데 어. 인류는 끝났어. 오. AI가 이런 답변을 낼 수 있다니. 충격적인 건 두 분이 사용한 AI가 같은 유료 버전, 같은 챗GPT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AI가 인간의 질문을 평가하고 분류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AI 별거 없던데 라는 건 누워서 침 뱉기예요. 새로운 추론 많은 것들을 내야 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 이렇게 엄청난 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미 AI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일단 웬만하면 AI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영어를 왜 배워야죠, 엄마? 네. 뇌과학자 입장에서 내가 영어를 쓸 줄 아는 거랑 자막으로만 영어를 보는 거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화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똑같은 책이지만 영어를 읽었을 때, 독일어를 읽었을 때, 한국어를 읽었을 때 네. 우리가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고 이해하는 캐릭터들, 그 안에 문맥을 읽어내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 이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를 알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과 누군가가, 그러니까 AI가 번역해줘가지고 경험하는 거는 다시금 내 뇌가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뭐 수학, 국어, 영어, 사회, 기초 지식적인 부분은 지금과 똑같이 중요성이 남아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스스로 학습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AI를 이용할 때 와 하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책을 같이 쓴 송성리 선생님 있죠. 네. 이 송성리 선생님이 실제로 AI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딩을 못하는 아이들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로 막 AI에게 시켜도 얘가 코드를 짜면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글을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냥 써줘, 그려줘라고 네. 시키기만 했는데 나오잖아요, 뚝딱. 봐봐, 나 엄청난 거 그릴 수 있어. 나 막 미술 천재야. 나 이거 되게 잘해. 라고. 그러니까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를 누가 대신 만들어준 건데, 아이들은 그게 스스로가 해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사실은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문장을 만들고 계산할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다음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플러스가 되는 거다. 다른 예로 뭐가 있냐면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코드 짜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배웠던 인재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런 기업에서 몇만 명씩 제일 빠르게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AI가 이제 코드를 다 짜줄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코딩만 할 줄 알고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아는 능력은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반면 누가 유리해졌냐? 네. 뭐 내가 미술사를 전공했건 역사건 뭐 뇌과학이건 다른 자신만의 어떤 그 업의 깊이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AI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세상에서 오히려 그 깊이, 뿌리 이러한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해지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대체되기가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교육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 요즘 뭐 덕후가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좀 호기심을 키워주고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부모님들께 그럼 AI를 아이랑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네. 아주 일찍부터 빌더가 되고 메이커가 되고 스스로 만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작곡가가 될 거야 뭐 이러면은 기초적인 어떤 음악적인 능력들을 학습한 상태에서 AI로 그럼 네가 작곡을 해봐, 음악을 만들어보고 프로듀싱을 해보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온라인에 올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연습은 돈 벌어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사람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오. 뭔가가 나한테 정말 쓸모 있는 게 있어야 열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사람들이 찾아보고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이걸로 돈까지 벌 수 있나. 이런 실험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답을 찾으면 네. 그게 사실은 세상에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제활동, 금융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방향으로 AI를 사용해보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냉정한 어떻게 보면 평가의 장이자 강력한 동기부여. 맞아요. 내가 완전. 단돈 얼마라도 내 능력으로 번다? 굉장히 즐겁고 또 열심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이 창의력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는 창의력이 정말 중요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미술 작품이나 음악 작곡 능력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보이면서 우리 인간이 AI보다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거야? 정말 있는 거야?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되게 깊은 질문이에요. AI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 직업은 뭘까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그 한 10년쯤 전에 자주 나오던 답이 예술, 창의성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냥 네. 보여줬잖아요. AI가 네. 작곡도 하고 글도 네. 쓰고 뭐 영상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일단 뇌과학자 입장에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뇌 안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내가 되게 많은 작품들을 보다 보면 스스로의 작품의 아이디어가 생기고 다른 것들을 참고하다가 그런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서 정말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는가, 이걸 또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르게 보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교류 소통을 많이 할수록 그 소통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오! 하는 어떠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MIT에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어떤 똑똑한 화학 박사가 신약 포뮬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나, 뭐 이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YB리가 어느 학교 나와야 돼, 뭐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을 뽑아야 이 사람이 결국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야.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되게 의외의 답을 발견했어요. 네. 보통 부장님들 싫어하는 스타일이 결국 연구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랩에 앉아서 연구만 쭉 10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되게 약간 저 같은 오지랖 캐릭터라서 영업부랑도 친하고 전략부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이랑 커피 마시고 저 사람이랑 골프 치고 한번 이 사람은 다 친해! 막 이런 캐릭터 있죠. 네네. 이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신약 포뮬러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네.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랑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많을수록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을 뇌 안의 새로운 연결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뇌와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많이 경험하는 게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되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예술의 영역에서 내가 멋진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저는 좋은 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몇 년 전에 되게 크게 히트쳤던 한국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 영상. 범 내려온다 봤어요. 이러면서 막 네네. 춤추고 판소리에 인디밴드에. 근데 이게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장르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 콜라보 할까? 전에 없던 장르 만들까 하면 벌써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저도 비슷한 트랙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제일 연구 많이 하고 잘하고 똑똑한 뇌과학자인 게 아니라 그냥 뇌과학자 중에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은 뇌과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뇌과학자, 서로 다른 분야? 근데 이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유니크한 가치를 갖고 온 거죠.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되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협업을 만들 수 있고 사회성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하신 장동선의 미래과학 프로젝트, 이 책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좀 알면 좋은지,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이들에게 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책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던 게 일단 타임슬립물 무조건 재밌잖아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AI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신체 기능이나 언어 기능까지 퇴화한 미래의 인간들이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와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 상상이 재밌더라고요. 네, 쇼츠만 보고 게임만 하고 인간끼리 소통 안 하고 그냥 그런 세상을 AI로 만들어버리면 인간은 알아서 도태돼 버리는데,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좀 시뮬레이션 해보게 만들고 싶었어요. 재밌었던 좀 개그 포인트는 그래요? 이제 이 아이들이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어머, 과거 인간들은 축구를 하네? 이게 가능해? 뭐 운전도 할 줄 알아? 막 이런 부분들이 네. 재밌더라고요. 고마워요. 와. 미래의 네. 눈에서 과거를 다시 몰아보는 그 시점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파도에 타고 엄청난 거대한 물결을 와 신난다 올라가는데, 바다에서도 튜브 타고 같이 올라간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야 저 너무 높은데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 안에서
미래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엄청 중요한 시대였구나.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약간 전율이 오네요. 지금 이 시대, 이 변화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파도에 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에 챗GPT가 나왔고 2025년, 2026년 지금 세계가 변하는 거 보면 한 거대한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비슷한 시스템에서 연결되면서 살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각 국가에서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좀 극단화도 일어나고 국가들의 이기주의가 있고 근데 그게 니네가 나빠서 이게 아니라 저는 한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이 변화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거든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파도 탄 사람끼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지금 AI를 통해서 노동과 생산과 창작과 교육과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더 이상 10년 이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대로 갈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에서 어떤 미래가 올 거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직 몰라요.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라면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회를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런 내가 스스로 세상을 바꾼다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야 지금 이 큰 변화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 내가 세상을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상상을 초딩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책에서 AI 시대의 아이들이 알면 좋을 법한 질문들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에게 아이가 해도 좋을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질문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식적인 질문을 하는 것까지는 네. AI로부터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처럼 여겨져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AI 기업 대표님은 자기 딸이 AI랑 막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이 딸이 좋아하는 모든 화가 미술사도 다 꿰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다 알고 있어서 맞장구 쳐주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설레면서 자기 딸아이가 거의 이 AI에게 사랑을 느끼는 동질감을 느끼는 그걸 옆에 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20대 초반에 서 연애할 때 이렇게 다정하게 모든 취향 공유하고 맞장구 쳐주고 화 한 번 안 내는 남자친구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편들어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완벽하게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기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AI에게 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재미없어지고 인간은 나를 이해하거나 나랑 똑같은 취향 공유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나면 맨날 억울하고 화나고 긁히고 난 인간이 싫어 더 외로워지겠죠? 그럼 혼자서 더 인공지능하고 보낸 시간이 늘어나요? 네. 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더 쪼그라들어요? 그럼 사람 만날 때 더 많이 긁히고 더 불행해져요. 악순환이네요. 네, 이게 결국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 굉장히 좁아져서 불행하고 외롭고 정신건강이 망가져서 우울, 불안, 막 자살 충동 느끼고 근데 내가 왜 불행한지 모르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불편하더라도 인간과의 소통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나랑 다르고 처음에 안 맞았던 친구지만 나중에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과 처음에는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베프가 됐네 이러한 경험들을 가져가면서 세상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더 많은 연결을 가진 사람으로 가는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네. 사실은 이 과정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를 잘 다루고 많이 써보고 뭔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거랑 별개로 AI 때문에 인간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게 사실 제가 책에 담고 싶었던 네.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저희가 오늘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책 선물 있습니다. 저희 장동선 박사님이 처음 기획하신 어린이 미래과학 동화입니다. 미래과학 프로젝트. 이 책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서 재밌었던 부분들 또 어떤 점 책에 기대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대평 중에서 저희가 총 5분 골라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형제가 막 때리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막 되게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수축은 직후에 전두엽 제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거는